자신의 밥을 굶어가며 어린 호랑이를 살려낸 지극정성. 훗날 대재앙이 덮친 마을을 구하려 맹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늘도 감동한 인과응보의 기적. 베푼 대로 거두는 벅찬 감동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깊고 깊은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은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춤까지 차오르고 바람이 불면 산울림이 마을 전체를 흔드는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탓에 산짐승들이 마을 어귀까지 내려오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하면서도 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비바람에 낡아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돌석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이 낡은 집과 튼튼한 몸뚱이뿐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돌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 곶감을 구하고 남의 집 밭일을 거들어주며 근근히 하루를 연명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그의 마음만은 언제나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마을을 덮쳤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며칠째 멈추지 않고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고 온 세상은 하얗게 뒤덮여 길과 밭의 경계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돌석은 며칠 동안 집에 갇혀 지내느라 핏감이 바닥난 것을 깨닫고 낡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눈이 쌓인 산길을 조심스럽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하는 눈 밟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돌석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조금 더 깊은 골짜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른 나무가 더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골짜기 깊은 곳은 바람이 덜 불어 조금 아늑한 느낌이 들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마른 가지를 주워지게에 올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는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였고 어미를 찾는 어린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눈 덮인 덤불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바위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눈밭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는 주먹만한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 호랑이는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된 듯 몸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위로 하얀 눈이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냥꾼의 덫에 걸려 상처를 입은 채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가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호랑이라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나서 뒷걸음질을 쳤지만 어미의 젖을 찾으며 낑낑거리는 새끼 호랑이의 모습이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새끼는 털이 젖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죽어가는 어미의 체온에 의지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녀석도 곧 얼어 죽겠구나. 돌석의 머릿속에는 두려움보다 연민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산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신령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맹수로 여겼기에 이것을 살려두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잠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기에는 돌석의 마음이 너무나 여렸습니다. 돌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어미 호랑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새끼 호랑이를 들어 올렸는데 녀석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작아서 마치 갓 태어난 강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낯선 사람의 손길에 잠시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돌석의 따뜻한 손바닥 안에서 안정을 찾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돌석은 입고 있던 속옷의 안주머니를 열어 새끼 호랑이를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어 얼어붙은 몸을 녹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미는 묻어주지 못하겠구나. 대신 이 녀석만은 내가 살려보마.
돌석은 마음속으로 죽은 어미 호랑이에게 용서를 빌며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꼬물거리는 움직임이 그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길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가슴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날이 저물어가는 탓에 마을길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집집마다 저녁 밥을 짓느라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쌀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돌았지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금세 따뜻해질 터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를 꺼내 아랫목에 깔아둔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기운이 없는지 눈을 감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쌀독을 열어 하얀 쌀을 한 줌 꺼내 씻은 뒤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젖을 먹어야 할 새끼에게 줄 것이라고는 쌀뜨물 같은 미음밖에 없었지만 그것이라도 먹여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돌석은 정성껏 미음을 쑤어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꼼짝 않고 있는 새끼 호랑이의 입가에 미음을 적신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자, 이걸 좀 먹어보렴. 그래야 산다. 그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나직이 속삭이며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새끼 호랑이가 미세한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벌름거리더니 천천히 혀를 내밀어 돌석의 손가락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거칠한 혀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전해지자 돌석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렇지, 옳지, 잘한다. 그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조금씩 떠서 조심스럽게 녀석의 입 안으로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는지 새끼 호랑이는 서툰 솜씨로 미음을 받아 먹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녀석은 배가 부른지 곤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돌석은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도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다니 마을 사람들이 알면 당장 쫓겨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근거리는 작은 생명체를 보니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며 창호지 문을 거세게 흔들어댔습니다. 돌석은 잠든 새끼 호랑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 곁에 누웠습니다. 혼자 살던 적막한 방 안에 다른 생명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묘하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녀석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아직은 이름을 붙여주면 정이 너무 깊이 들까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산으로 돌려보내야 할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잠든 호랑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털은 거칠 줄 알았는데 새끼라 그런지 생각보다 훨씬 보드랍고 따뜻했습니다. 돌석은 호랑이가 행여 추위를 탈까봐 자신의 헌옷가지들을 모아 잠자리 주변을 겹겹이 둘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것은 녀석의 안위였습니다. 다행히 새끼 호랑이는 밤새 따뜻하게 잤는지 어제보다 훨씬 생기 있는 모습으로 방 안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낯선 환경을 탐색하려는 듯 코를 킁킁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고양이 같았습니다. 돌석은 녀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볼일을 보러 나갈 때도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도 그의 온 신경은 방 안에 있는 호랑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녀석이 울어서 이웃집 사람들이 듣지는 않을까, 쥐나 뱀이 들어와 녀석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 호랑이는 돌석을 어미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 방에 들어오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그의 무릎 위에 올라와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돌석 역시 산에 가서 나무를 할 때면 혹시 토끼나 꿰엠 같은 작은 짐승을 잡을 수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다녔습니다. 쌀미움만으로는 한창 자라나는 맹수에게 부족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운 좋게 덫에 걸린 산토끼를 구한 날이면 그는 마을 사람들 몰래 집으로 가져와 살코기를 잘게 다져서 호랑이에게 먹였습니다. 고기 맛을 본 호랑이는 날이 갈수록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털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녀석이 건강해지는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녀석이 점점 호랑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 요즘 들어 통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일찍 귀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돌석의 옆집에 사는 최노파는 오지랖이 넓고 눈치가 빠른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담장 너머로 돌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돌석 총각,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방 안에 꿀단지라도 숨겨놨나 왜 그리 꽁꽁 숨어지네. 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도 참. 날이 너무 추워서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그럽니다. 나무 해온 거 정리만 하고 얼른 들어가려고요. 그는 황급히 대화를 마무리하고 방으로 들어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짓말을 잘못하는 성격이라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녀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호랑이의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는 두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던 녀석이 이제는 강아지만큼 커져서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장난기도 심해져서 방 안에 있는 빗자루나 집신을 물어뜯어 놓기 일쑤였고 가끔은 돌석의 손을 장난스럽게 깨물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이빨이 날카롭지 않아 아프지는 않았지만 돌석은 그때마다 엄하게 꾸짖으며 녀석을 가르쳤습니다. 안 돼. 사람을 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랑 같이 살 수 없어. 돌석이 정색을 하고 나무라며 녀석은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귀를 내리고 풀이 죽은 시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또 귀여워. 돌석은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녀석을 안아주곤 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돌석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석은 잠을 자다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눈을 떴습니다. 녀석이 돌석의 가슴 위에 올라와 엎드려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가 돌석의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녀석을 밀어내려다 말고 가만히 그 무게를 견디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석가래 사이로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지만 호랑이의 체온 덕분에 춥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문득 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안해졌습니다. 녀석이 다 자라면 집안에서 키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산으로 보내자니 험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녀석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늑대떼가 아랫마을 닭장을 습격했다는 이야기부터 밤마다 산에서 기괴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까지 온갖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밤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순찰을 돌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돌석은 이런 분위기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산짐승에 대해 적개심을 가질수록 집안에 숨겨둔 호랑이가 발각되었을 때 닥칠 후폭풍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호랑이에게도 낮에는 절대 울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돌석의 마음을 읽는 듯 낮에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냈고 밤이 되어서야 조금씩 움직이며 활동했습니다. 돌석은 호랑이를 위해 방 한 구석에 짚을 두툼하게 깔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곳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인식하고 돌석이 없을 때는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녀석은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달려나가곤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돌석의 얼굴이 보이면 녀석은 그르릉 하는 낮은 소리를 내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소리는 맹수의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골골송처럼 들렸습니다. 돌석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돌석은 호랑이의 배변 훈련을 시키기 위해 잠시 뒷문을 열어
뒷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담장이 높고 뒤쪽은 바로 산비탈이라 사람들의 눈에 띌 염려가 적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바깥바람을 무해 호랑이는 신이 나서 눈밭을 뒹굴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얀 눈 위에 찍히는 호랑이의 발자국은 제법 맹수의 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녀석이 멀리 가지 않도록 감시하며 마음을 졸였지만 녀석은 돌석의 주변을 맴돌 뿐 멀리 달아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돌석은 녀석을 다시 방으로 데려오려 했는데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호랑이를 품에 안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바람소리였는지 아니면 누군가 지나갔지만 못 본 것인지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돌석은 더욱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녀석이 커갈수록 감추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낡은 장롱을 비워 혹시라도 급한 상황이 생기면 녀석을 숨길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구해온 약초들을 방 안에 걸어두어 호랑이 특유의 누린내를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쑥과 당귀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지만 예민한 코를 가진 사람이라면 금세 이상함을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돌석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산수 유나무 가지 끝에는 노란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돌석의 허리춤까지 올 정도로 훌쩍 자랐습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먹성도 좋아져서 돌석이 구해오는 토끼나 쥐 고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밥을 줄여서라도 녀석을 먹이려 했지만 맹수의 본능적인 허기를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녀석은 밤마다 배가 고파 칭얼거렸고 가끔은 벽을 긁으며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녀석을 보며 안쓰러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내일은 꼭 더 맛있는 걸 구해올게. 그는 녀석을 달래며 잠을 청했지만 깊은 한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석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방문 창호지에는 찢어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돌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밖으로 나간 건가? 그는 미친 듯이 집 안팎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뒷마당, 장독대 뒤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호랑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만약 녀석이 마을로 내려가 사람이라도 마주쳤다면 큰일이었습니다. 돌석은 낫을 챙겨들고 산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웬마루 밑 어두운 구석에서 익숙한 눈빛이 번뜩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캔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쥐 한 마리를 물고 있었는데 아마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 스스로 사냥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돌석은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돌석이 소리치자 호랑이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기어 나왔습니다. 돌석은 녀석을 혼내려 했지만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진한 눈망울을 보자 화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녀석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녀석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공포감이 그제야 실감이 났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돌석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녀석은 너무 커버렸고 야생의 본능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큰 사달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것 같은 이 녀석을 험한 산속에 홀로 보낸다는 것은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것과 같았습니다. 돌석은 녀석을 위해 자신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먹이를 구하고 더 철저하게 녀석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호랑이가 지낼 방의 문짝을 더 튼튼한 나무로 보강하고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창문에 덧문을 달았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돌석은 호랑이와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빗소리가 신기한지 귀를 쫑긋거리며 문 밖을 주시했습니다. 돌석은 녀석의 등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있는 한 널 절대 위험하게 두지는 않으마.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돌석의 방만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두 생명의 온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가올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돌석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산등성이는 짙푸른 초록빛으로 물들었고 낮이면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숲을 가득 채우며 찌는 듯한 더위를 알렸습니다. 돌석의 초가집 주변 자풀들도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져 마당을 덮을 기세였지만 돌석은 풀을 맬 겨를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숨 가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품속에 안고 들어왔던 조그만 손뭉치 같던 녀석은 이제 송아지만 한 덩치를 자랑하는 맹수도 늠름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녀석이 하품이라도 한번 크게 하면 입안 가득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였고 기지개를 켜며 앞발을 내밀 때면 날선 발톱이 방바닥 장판을 긁어대기 일쑤였습니다. 더 이상 귀여운 고양이가 아닌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랑이의 덩치가 커지면서 돌석의 근심 또한 태산처럼 불어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녀석의 엄청난 식욕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토끼 한 마리나 쥐 몇 마리로도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닭 서너 마리를 먹어치워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끼니를 거르는 것은 예사였고 품을 팔아 번 돈을 몽땅 털어 읍내 장터에서 싸구려 고기 부산물을 사오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기를 나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게 깊숙이 고기를 숨기고 위에는 나뭇가지나 풀을 잔뜩 덮어 위장했지만 고기에서 흘러나오는 비릿한 피냄새까지 완전히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돌석은 행여나 누가 볼세라 늘 해가 진 뒤 어둑어둑해져서야 도둑처럼 집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냄새를 숨기는 일은 더욱 고역이 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갇혀 지내는 맹수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누린내는 여름의 습한 공기와 섞여 코를 찌를 듯 진동했습니다. 돌석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당 가득 쑥을 베어다가 매일같이 태워 연기를 피워댔습니다. 매캐한 쑥 연기가 집안을 자욱하게 메우면 잠시나마 짐승 냄새가 가려지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여름에 매일같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 주변에 쑥 냄새가 진동하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 총각내는 한여름에 무슨 약을 저리 다리나 냄새가 아주 지독하구먼. 사람들의 무심한 한마디 한마디가 돌석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돌석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칠성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땅 태반을 소유하고 소작을 주며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의심이 많고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오후 칠성 영감은 뒷짐을 지고 마을을 순찰하듯 어슬렁거리다 돌석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돌석의 집 담장 너머에서 묵직하고 야생적인 짐승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칠성 영감은 걸음을 멈추고 콧구멍을 벌름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개 냄새도 아니고 돼지 냄새도 아닌 것이 아주 고약하고도 무서운 냄새가 나는구나. 그의 뱀 같은 눈이 돌석의 낡은 초가집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낫을 갈고 있던 돌석은 담장 너머로 칠성 영감의 기척을 느끼고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칠성 영감은 쌀이문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들이밀며 능글맞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이, 돌석이, 자네 집에 웬 짐승 냄새가 이리 고약한가? 혹시 몰래 사냥이라도 해서 짐승을 잡아온 게야? 돌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영감님. 날이 더워서 음식 찌꺼기가 상했나 봅니다. 게다가 쥐가 죽어 썩는 냄새가 섞여서 그럴 겁니다. 얼른 치우겠습니다. 돌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 끝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음식 썩는 냄새라. 거참 희한하네. 냄새가 꼭 산속 짐승굴에서 나는 것 같단 말이지. 칠성 영감은 그날 이후로 돌석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돌석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자네들, 요새 돌석이 녀석 수상하지 않아? 밤마다 뭔가를 지게에 지고 나르질 않나? 집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질 않나? 내 생각엔 말이야. 그 녀석이 산에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칠성 영감의 말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칠성 영감이 워낙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밤에 돌석이네 쪽에서 짐승 우는 소리 같은 걸 들은 것 같기도 해. 누군가가 거들자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돌석이 산적을 숨겨주고 있다거나 괴물을 키우고 있다는 흉흉한 괴담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집안에 갇혀있는 호랑이도 덩치가 커진 만큼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좁은 방 안을 뱅글뱅글 돌며 콧김을 뿜어대기도 하고 가끔은 돌석을 향해 놀아달라며 앞발로 툭툭 치기도 했는데 그 힘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셌습니다. 한 번은 녀석이 장난으로 돌석을 밀쳤는데 돌석이 그대로 방문에 부딪혀 문살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돌석은 아픈 어깨를 문지르며 녀석을 타일렀지만 녀석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자각하지 못하는 듯 그저 꼬리만 살랑거릴 뿐이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소리였습니다. 녀석이 기분이 좋아서 내는 그르릉 소리마저 이제는 천둥 소리처럼 방바닥을 울렸고 밖에서 들으면 마치 지진이 난 듯한 진동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돌석은 녀석의 입을 막고 쉿! 조용히 해. 제발 조용히 해라. 하며 애원해야만 했습니다. 돌석의 옆집에 사는 최노파는 마을에서 돌석을 가장 아끼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 없이 홀로 사는 처지라 성실하고 착한 돌석을 친아들처럼 여기며 김치나 반찬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최근 돌석의 집에서 나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둔탁한 발소리, 벽을 긁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돌석이 매번 엄청난 양의 고기를 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짐작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파의 직감으로 돌석이 보통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님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녀는 칠성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석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올 때 최노파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돌석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돌석아,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짐승은 산으로 보내야 탈이 없는 법이다. 사람 사는 집에 산신령을 모셔두면 그 집 기둥이 배겨나질 못해. 돌석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노파를 쳐다보았습니다. 최노파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돌석의 손등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칠성 영감이 너를 벼르고 있어. 냄새가 난다느니, 소리가 들린다느니 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단 말이다. 더 큰 사단이 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해. 안 그러면 너도 다치고 그 짐승도 다친다. 최노파의 경고는 돌석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던 일이 이제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은 방문을 열고 호랑이를 마주했습니다. 녀석은 주인이 돌아왔다며 반가워서 펄쩍 뛰어 올랐고 앞발을 돌석의 어깨에 얹으며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돌석의 어깨가 휘청거릴 정도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녀석의 굵은 목을 끌어안고 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호랑이의 따뜻한 체온과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너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호랑이의 털을 적셨습니다. 호랑이는 주인의 슬픔을 느끼는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혀로 돌석의 뺨을 거칠게 핥아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걸터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호랑이도 잠이 오지 않는지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쌀이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돌석의 집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갓을 쓴 모양새나 구부정한 어깨가 영락없는 칠성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긴 몽둥이 같기도 하고
횃불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한참 동안 집안의 동태를 살피더니 별다른 소득이 없자 크 하고 침을 뱉고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남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낫과 모미를 손질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돌석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말을 멈추고 그를 쏘아보거나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돌석은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이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주막 앞을 지나는데 술에 취한 칠성, 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오늘 밤에 기필코 그놈의 집구석을 털어볼 참이야. 곰인지 호랑인지 아니면 도깨비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요절을 내줘야지.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사람들의 호응하는 소리가 와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돌석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칠성 영감과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호랑이를 피신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고기와 밥을 모두 꺼내 큰 바가지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녀석에게 주는 마지막 밥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밥상을 내려놓자 호랑이는 여느 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돌석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든든히 먹어둬야 힘을 쓰지.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등줄무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작별의 말을 마음속으로 삼켰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밤에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돌석의 귀에는 오직 다가올 위기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미리 챙겨둔 보찜을 메고 튼튼한 집신으로 갈아 신었습니다. 호랑이의 목에 묶어두었던 낡은 끈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녀석은 자유의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가자. 사람들이 오기 전에 떠나야 해. 돌석이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호랑이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주춤거리며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돌석은 녀석의 엉덩이를 힘껏 밀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칠성 영감이 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빨리 가자. 뒷문을 통해 나온 돌석과 호랑이는 어둠을 틈타 마을 뒤쪽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마을 입구 쪽에 모여 있는지 뒤쪽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석은 덩치 큰 호랑이가 혹시라도 소리를 낼까봐 연신 쉿, 쉿 하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호랑이는 주인의 긴박한 마음을 아는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발소리를 죽이며 그림자처럼 돌석의 뒤를 따랐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 나무 그늘이 짙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돌석은 익숙한 감각으로 길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뒤쪽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횃불의 불빛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돌석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하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돌석보다 훨씬 날렵하게 산을 탔지만 돌석을 앞서가지 않고 보폭을 맞추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가끔씩 멈춰서서 마을 쪽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돌석이 녀석의 목덜미를 잡고 달랬습니다. 한참을 올라 마을의 불빛이 반딧불처럼 작아질 무렵 돌석은 어느 벼랑 끝 바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이었고 호랑이가 원래 살아야 할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바위 위에서 돌석은 호랑이와 마주 섰습니다.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별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돌석은 보찜에서 남은 육포 한 조각을 꺼내 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먹지 않고 코로 툭 치며 돌석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헤어지기 싫다는 듯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돌석은 녀석을 와락 끌어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부디 산에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사람 눈에 띄지 말고 덫에도 걸리지 말고 훌륭한 산군이 되어야 한다. 산속의 바람이 두 존재의 이별을 위로하듯 나뭇잎을 흔들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석과 호랑이가 마주선 깊은 산속 벼랑 끝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걸린 반달이 뿜어내는 차가운 빛이 두 존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가끔 불어오는 산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귓가를 스쳤습니다. 돌석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있던 팔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호랑이의 체온이 식기도 전에 이별을 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기 시작하면 녀석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주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커다란 머리를 돌석의 가슴팍에 비비며 떠나지 않으려는 몸짓을 보였습니다. 그르릉 거리는 소리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와 돌석의 심장까지 진동을 전했습니다. 이제 가라. 어서 가. 돌석은 짐짓 모질게 소리치며 호랑이의 등짝을 세게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애원하는 눈빛으로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망울은 맹수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순하고 맑아서 돌석은 하마터면 다시 녀석을 끌어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둘 다 죽는다는 생각에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의 발치에 던지며 위협적인 심요를 했습니다. 안 가냐? 썩 꺼지란 말이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돌석은 목이 찢어져라. 고함을 질렀고 눈물을 감추기 위해 험상궂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주인의 갑작스러운 호통과 돌팔매질에 놀란 호랑이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녀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슬픈 눈으로 돌석을 한번 쳐다보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녀석이 몇 걸음 옮기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또 몇 걸음 가다 멈춰서기를 반복할 때마다 돌석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녀석이 어둠 속 덤불 사이로 모습을 감추려 할 때 산을 울리는 길고 긴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흥 하는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마치 서러운 통곡처럼 들려 밤하늘의 달마저 떨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가 메아리쳐 사라진 후 숲은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친 돌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을로 향했습니다. 호랑이를 보낸 안도감과 영영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이 뒤섞여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멀리 마을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고함 소리, 그리고 횃불의 붉은 기운이 마을 하늘을 태우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돌석의 예감대로 칠성 영감과 마을 사람들이 집을 습격한 모양이었습니다. 돌석은 호랑이를 미리 피신시킨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차가운 멸시뿐일 것이라 짐작하며 그는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석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집 마당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쌀이무는 박살이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칠성 영감이 이끄는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세간살이는 모조리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돌석이 애지중지하던 호랑이의 밥그릇과 집방석도 마당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놈! 돌석이 이놈 어디 갔느냐? 썩 나오지 못해! 칠성 영감의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돌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돌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칠성 영감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돌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이놈. 마을 한복판에서 맹수를 키워? 우리가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칠성 영감은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돌석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방구석에서 찾아낸 황금빛 호랑이 털 한 뭉치와 뼈다귀들이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돌석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은 어디 있느냐? 어디로 빼돌렸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돌석을 애워쌌습니다. 돌석은 칠성 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산으로 보냈습니다. 제 발로 산으로 돌아갔으니 이제 마을에 해를 끼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돌석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보냈다고? 그게 말이 돼? 다시 내려오면 어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무서운 걸 집에서 키울 생각을 했대?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개 중에는 돌석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호랑이라는 맹수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감히 돌석을 두둔하고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평소 돌석을 아끼던 최노파만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 영감은 멱살을 쥔 손을 놓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이 마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구나. 당장 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그때 마을 이장이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자자, 다들 진정하게. 일단 짐승은 사라졌다고 하니 당장의 위험은 없어진 것 아니겠나.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해산하고 돌석이 처분은 내일날 밝으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불만 섞인 표정으로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끝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돌석에게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일날 밝으면 두고 보자. 내 놈이 이 마을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을 줄 아느냐. 칠성 영감과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마당에는 부서진 살림살이와 돌석 그리고 최노파만이 남았습니다. 최노파는 엉망이 된 마당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애구구, 이 미련한 놈아. 내가 그리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그래도 녀석을 산으로 보냈다니 천만다행이다. 네 목숨 부지한 걸로 다행이라 여겨라.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돌석의 옷을 털어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고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돌석은 찢어진 방문을 닫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큰마루에 멍하니 걸터 앉았습니다. 호랑이의 온기가 남아있어야 할 방 안은 냉기만 가득했고 녀석이 긁어놓은 기둥의 발톱 자국만이 녀석이 머물다 간 흔적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회의 결과 쫓겨나는 것은 면했지만 그것은 추방보다 더 무서운 고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돌석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우물가에 가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돌석의 집 담장에 돌을 던지며 호랑이 아범, 괴물 키우는 아저씨라고 놀려댔습니다. 품앗이 일감도 모두 끊겼습니다. 누구도 돌석에게 일을 맡기려 하지 않았고 밭일이 급해도 돌석을 부르느니 차라리 웃돈을 주고 옆 마을 사람을 불렀습니다. 돌석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돌석은 묵묵히 그 모든 냉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구멍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사무치는 외로움이 밀려왔고 그때마다 산 쪽을 바라보며 호랑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배는 앱지 않는지, 사냥꾼에게 쫓기지는 않는지. 산은 묵묵부답이었지만 가끔 바람결에 들려오는 산짐승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녀석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여전히 돌석을 감시하며 틈만 나면 트집을 잡으려 했기에 돌석은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석의 집은 주인의 마음처럼 더욱 낡고 초라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마을 한 구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칠성 영감은 더 많은 땅을 사들여 기세가 등등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돌석에 대한 적개심은 시간이 지나며 무관심으로 변해갔지만 여전히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석은 사람의 말보다 자연의 소리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여름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하늘에는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시커먼 구름이 며칠째 머물러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이 밤낮 없이 시끄럽게 울어댔고 제비들은 땅에 닿을 듯 낮게 날아다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올해 장마는 예사롭지 않겠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석 역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냄새가 비릿했고 숲속의 새들이 떼를 지어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짐승을 키워본 경험 덕분인지 돌석은 자연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남들보다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인가 싶더니 이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줄기는 굵고 거세서
처마 끝에 달린 낙숫물이 땅을 파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루 이틀 내리다 그칠 비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붓는 비에 마을 앞 개울물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고 흙탕물이 넘실대며 다리를 위협했습니다. 논과 밭은 물에 잠겨 호수처럼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물길을 돌리느라 빗속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린 지 닷새째 되는 날 밤,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산울림 소리가 콱광거리며 땅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뒤편의 산은 물을 너무 많이 머금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며칠간의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탓에 작은 돌멩이들이 굴러내려 오기도 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자기 집 곳간에 물이 들이칠까봐 하인들을 시켜 둑을 쌓느라 정신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도 각자 자기 집 단속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눈앞에 빗물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정작 더 큰 위험이 산 위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바닥에 귀를 대고 있으면 땅속에서 웅웅거리는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우비를 걸쳐 입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 쪽을 응시하던 돌석의 눈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산 중턱의 나무들이 비바람에 흔들리는 것과는 다르게 무언가에 밀려 쓰러지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빗소리 사이로 미세하게 들려오는 우지끈하는 소리. 그것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이자 땅이 갈라지는 비명소리였습니다. 이건 산사태 전조다. 돌석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내린다면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은 순식간에 흙더미에 파묻힐 것이 뻔했습니다. 특히 마을 위쪽에 자리 잡은 칠성 영감네 집과 그 주변 집들은 피할 새도 없이 당할 위치였습니다. 돌석은 다급해졌습니다. 사람들을 깨워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말을 들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빗속을 뚫고 칠성 영감네 집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리가 산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크엉, 그것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빗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맹렬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였습니다. 돌석은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산등성이 바위 위에 거대한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비를 맞으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냈던 그 작은 새끼 호랑이가 이제는 산을 호령하는 산군 산준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녀석의 울음소리에는 다급함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 소리에 잠자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호랑이 소리 아니야.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성 영감도 놀라서 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한번 크게 포효하더니 산 위에서 마을을 향해 쏜살같이 뛰어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움직임은 비처럼 빨랐고 그 거대한 덩치가 움직일 때마다 땅이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마을을 습격하러 온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습니다. 호랑이다. 사람 살려. 아수라장이 된 마을.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달려오는 거대한 호랑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 돌석만이 호랑이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사람들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마을을 구하기 위해 산이 무너지기 직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몰아내려 온 것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거대한 호랑이의 형체가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는 마을 입구에 버티고 서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 밖으로 나오도록 맹렬하게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특히 산사태의 위험이 가장 큰 칠성 영감의 기와집과 그 주변 초가집들을 향해 달려들어 대문을 부수고 담장을 넘어뜨렸습니다. 크어어엉, 호랑이의 포효는 공포 그 자체였고 잠결에 뛰쳐나온 사람들은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마을 반대편 언덕, 즉 산사태의 위험이 없는 높은 지대를 향해 죽기 살기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흡사 양떼를 모는 목양견처럼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몰아가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돌석은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호랑이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세요. 호랑이를 피해서 저쪽 언덕으로 뛰세요. 산이 무너집니다. 어서 피해야 합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맹수의 공포에 질려 본능적으로 돌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성 영감 역시 혼비백산하여 속옷바람으로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호랑이가 바로 코앞에서 입을 벌리고 위협하자 아이고, 나 죽네 하며 엉덩방아를 토면서도 필사적으로 언덕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로 돌아가 꼬리로 땅을 치며 위협해 기어이 안전한 곳으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언덕 위로 대피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지끈 쾅 하는 굉음이 들려오더니 산허리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듯한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비춰준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들이 시커먼 파도처럼 밀려내려와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머물던 집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칠성 영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돌석의 낡은 초가집도, 마을의 정자나무도 거대한 진흙과 돌덩이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호랑이가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더라면 마을 사람 전원이 저 흙더미 속에 파묻혀 목숨을 잃었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귓가에는 방금 들었던 산이 무너지는 소리에 잔향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는 정막 속에서 칠성 영감은 덜덜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모두 사라진 것에 대한 허망함보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누워있던 방이 흙더미에 깔리는 것을 본 공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개 중에는 가족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몰아낸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호랑이가 있던 곳으로 쏠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의 가장자리, 아직 무너지지 않은 커다란 바위 위에 호랑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황금빛 털이 번들거렸고 녀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래쪽의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사나운 맹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그리고 모두가 무사한지 확인하려는 듯 그윽하고 깊은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짐승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저 호랑이가 우리를 살린 거야. 산이 무너지는 걸 알고 우리를 밖으로 내몬 거라고.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같은 동의가 터져나왔습니다. 돌석은 사람들 틈에서 나와 호랑이가 있는 바위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돌석이 울먹이며 외치자 호랑이는 돌석을 알아보고는 낮게 그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돌석의 방 안에서 들려주던 그 따뜻하고 친근한 소리였습니다. 녀석은 돌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고는 몸을 돌려 어둠이 깔린 깊은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존재가 실은 마을의 수호신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드러난 마을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고 가재 도구들은 진흙 범벅이 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 중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을 둘러보다가 이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산 목숨이 어디인가.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 아닌가. 마을 최고령자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서서 말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돌석이 있었습니다. 칠성 영감은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돌석의 손을 덥석 잡더니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키운 그 호랑이가 아니었으면 내 목숨은 어젯밤에 끝났을 것이야. 미물도 은혜를 아는데 내가 짐승만도 못했구나. 나를 용서해 다오. 칠성 영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돌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너무 외롭게 했네. 미안하네, 돌석이. 지난 3년간 돌석을 괴롭혔던 차가운 시선들이 따뜻한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칠성 영감을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님. 다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신 건 제가 아니라 저 산군, 산준입니다. 녀석이 마을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그냥 두었겠지요. 녀석이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돌석의 넓은 아량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마을을 보며 한숨을 쉬는 대신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과 잠잘 곳이 문제였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를 피한 마을 회관과 정자나무 근처의 높은 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흙더미 속에서 성한 솥과 식기들을 찾아내 개울가에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땅에 묻어두었던 김장독들은 무사한 것이 많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산에서 떠내려온 나무들을 모아 임시 천막을 짓고 불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돌석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힘쓰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흙더미를 치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돌석아, 이쪽 좀 도와주게. 돌석 총각, 여기 물 좀 주게. 하며 여기저기서 그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은 몸이 고단한 줄도 모르고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이웃의 정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공터에는 커다란 솥이 걸리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칠성 영감은 자신의 밭에 묻어두었던 쌀독이 무사한 것을 발견하고 아낌없이 내놓아 마을 사람 전체가 먹을 밥을 짓게 했습니다. 내 재산이 다 없어졌어도 이 쌀은 남았으니 오늘 다 같이 배불리 먹고 힘을 냅시다. 칠성 영감의 외침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묵은 김치, 그리고 흙 속에서 건져낸 된장으로 끓인 국이 전부였지만 그날의 점심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지난밤의 공포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서로의 무사함을 축하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최노파가 따뜻한 숭늉을 돌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짐승은 산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짐승이 산신령이 되어 돌아왔구나. 네 정성이 하늘에 닿고 땅에 닿은 게야. 최노파의 칭찬에 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석을 호랑이 아범이라 부르며 놀리는 대신 산군이 선택한 사람이라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도 돌석의 주위에 모여들어 아저씨, 호랑이랑 진짜 같이 살았어요? 털은 부드러워요? 하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돌석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호랑이가 어릴 적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얼마나 귀여웠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복구 작업은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속력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내 땅 따지며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힘을 합쳐 털을 닦았습니다. 칠성 영감은 자신이 가진 남은 땅을 내놓아 집을 잃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같이 살아야 마을이지. 나 혼자 잘 산다고 마을이 아니더구먼. 칠성 영감의 변화는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석은 무너진 자신의 집터에 가서 흙 속에 파묻힌 호랑이의 밥그릇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쯤 마을 공터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모닥불 주위에 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가 구성진 가락의 민요를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돌석은 불꽃을 바라보며 산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등성이는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호랑이의 시선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비록 천막 아래서 잠을 청해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의심,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뢰와 감사, 그리고 따뜻한 정이 채워졌습니다. 돌석은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들과 살 수 있게 되었어. 너도 그곳에서 편안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돌석의 얼굴에는 3년 만에 가장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돌석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호랑이의 거칠고 따뜻한 혀가 핥아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라는 기둥과 용서라는 지붕, 그리고 사랑이라는 온돌로 이루어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돌석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산속의 호랑이는 비로소 하나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련은 오히려 마을을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축복의 비가 되어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위로 다시금 시간은 흐르고 상처 입은 땅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진흙탕이었던 땅은 따가운 가을 햇살에 단단하게 말라갔고 무너져 내린 산자락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흉터를 덮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 영감이 내어준 안전한 언덕배기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을 짓는 망치 소리로 산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예전에는 내 집 담장을 높이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의 집 기둥을 먼저 세워주고 지붕에 올릴 이영을 함께 엮었습니다. 영차, 어기여차 하는 힘찬 노동요가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희망찬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돌석은 마을 재건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산에서 튼튼한 소나무를 베어와 대들보를 다듬었고 흙과 짚을 섞어 벽을 바르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가난하고 말 주변 없는 총각으로만 여겨졌던 돌석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돌석을 찾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칠성 영감조차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돌석이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고 물을 정도로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돌석의 헌신적인 태도와 산군과의 특별한 인연이 그에게 자연스러운 권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집들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갈 무렵 돌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다시 살게 된 것은 모두 산군의 덕분입니다. 마을 입구 쪽에 작게나마 산군을 기리는 사당을 짓고 매년 감사의 제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돌석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던 목재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내놓았고 칠성 영감은 사당 지붕에 올릴 기와를 구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마을 어귀,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아담하지만 기품 있는 산신각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산신각이 완성되던 날,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낙네들은 며칠 전부터 준비한 뱁살로 시루떡을 찌고 돼지를 잡아 수육을 삶았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떡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공터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사람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자, 드시게. 이 집이 완성되기까지 자네 공이 컸네. 아일세, 자네가 지붕을 잘 엮어준 덕분이지.
오고 가는 덕담 속의 묵은 감정들은 눈 녹듯 사라졌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끈끈한 정으로 뭉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돌석은 잔치 음식 중 가장 좋은 고기, 한 덩어리와 시루떡을 챙겨들고 조용히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사당 안에는 호랑이의 그림 대신 돌석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호랑이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투박한 솜씨였지만 그 눈매와 자태는 3년 전 돌석과 함께 살았던 그 녀석을 꼭 빼닮아 있었습니다. 돌석은 제단 위에 음식을 올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군님, 덕분에 마을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당신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음식을 드시고 앞으로도 이 마을과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돌석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속 깊은 곳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숲속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은 숨을 죽이고 소리난 곳을 응시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사이로 익숙한 황금빛 털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녀석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멀리서 돌석이 재를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이 반가움에 한 걸음 내디디려 하자 호랑이는 멈춰서서 돌석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한번 가볍게 흔들어 보이고는 이내 바람처럼 소리 없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녀석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산의 주인이니 산에 있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새로운 풍습이 생겼습니다. 명절이나 제사가 있는 날이면 사람들은 을의 음식에 첫 술을 떠서 산신각에 바치거나 집 뒤편 숲 어귀에 놓아두었습니다. 산군님 드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놓아두는 그 음식들은 다음 날 아침이면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산짐승이 먹어치운 것일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산군이 다녀간 흔적이라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이제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에 함부로 덫을 놓지 못하게 하고 나무도 필요한 만큼만 베도록 마을 규칙을 정했습니다. 산을 잘 모셔야 산도 우리를 돌봐주는 법이야. 칠성 영감의 입버릇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돌석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참한 처자와 혼인을 하여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았고 이제는 어엿한 마을 이장이 되어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은 돌석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돌석이 가장 즐겨하는 이야기는 단연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아주 조그만 아기 호랑이가 있었단다. 그 녀석이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아느냐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돌석의 아이들조차 아버지가 정말 호랑이를 키우셨어요? 하며 신기해했고 돌석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돌석은 잠이 오지 않아 방문을 열고 갯마루에 나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풍경은 그가 처음 새끼 호랑이를 주워왔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데 마당 구석 담장 위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이 부시게 하얀 털에 검은 줄무늬 그리고 세월의 흐름을 짐작게 하는 하얗게 센 수염.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담장 너머로 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녀석도 많이 늙어 있었지만 그 기품만은 여전했습니다. 돌석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별거 없었느냐? 돌석이 나지막이 묻자 늙은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화답했습니다. 녀석은 마치 오랜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처럼 한참 동안 돌석과 눈을 맞추고 서 있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흘렀습니다. 생명의 은인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다시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 돌아갔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사랑과 신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돌석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듯 그르릉 하는 낮은 소리를 남기고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눈 위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만이 녀석이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나가 호랑이 발자국을 보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산군 할아버지가 다녀가셨구나. 우리 가족이 잘 지내는지 보러 오신 게야.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발자국 옆에 자신의 작은 발을 대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 발자국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기보다 반가워했습니다. 올해 겨울도 산군이 지켜주니 큰 탈은 없겠구먼. 사람들은 든든한 마음으로 겨울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은 평온했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 산자락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며 공존하는 이 작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돌석은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호랑이와의 우정을 간직했고 그가 눈을 감던 날 산속에서는 구슬픈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돌석을 산신강 옆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그 무덤가에는 해마다 이름 모를 산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가 친구를 위해 심어준 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깊은 산골 마을에 가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밤에 산 쪽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숲을 스치는 소리 사이로 걱정 말거라, 내가 지켜주마 하는 듯한 묵직하고 따뜻한 울림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은혜를 아는 짐승과 그 마음을 알아준 사람의 이야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녹이는 따뜻한 화롯불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밖에는 밤이 깊었고 풀벌레 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돌석과 호랑이가 서로를 지켜주었듯이 오늘 밤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당신의 꿈자리를 포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산군이 지켜주는 그 평화로운 마을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